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 개미마을이라 불리는 달동네의 꼭대기에서 윤설이는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발밑으로는 거미줄처럼 얽힌 골목길과 다닥다닥 붙은 낡은 지붕들이 해질 역의 붉은 빛을 힘겹게 받아내고 있었다. 저 멀리 강남의 마천루들은 보석처럼 빛나며 자신들과는 다른 세상이 존재함을 과시했다. 설이는 그 풍경을 보며 가쁜 숨을 골랐다. 20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고된 삶이었지만 이 가파른 언덕길의 끝에는 언제나 그녀를 기다리는 세상에 유일한 온기가 있었다. 엄마, 윤미애, 그녀의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언제나 정갈하고 따뜻했다. 엄마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윤이 났고 창계는 엄마가 가꾸는 작은 제라늄 화분이 수줍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설이는 낡은 나무 대문을 밀고 들어서며 외쳤다. 엄마, 나왔어. 대답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우리 딸 고생 많았지 하며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마중을 나왔을 엄마였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공기마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설이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엄마, 그녀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녀의 22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지옥도였다. 작은 거실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엄마가 아끼던 낡은 찻잔은 산산조각 나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손때 묻은 작은 밥상은 다리가 부러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엄마가 쓰러져 있었다. 엄마? 설이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앞의 현실을 부정했다. 엄마는 그저 넘어져서 잠이 든 것일 거라고,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잠시 쉬고 있는 것일 거라고. 하지만 엄마의 하얀 소매 위로 번져나가는 짙은 핏자국과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미동 없는 가슴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설이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엄마에게 다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엄마의 몸을 끌어안았다. 따뜻했던 엄마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남은 것은 죽음의 냉기뿐이었다. 안 돼. 엄마, 눈 좀 떠봐. 제발. 그녀의 울음은 소리가 되지 못하고 꺽꺽거리는 절규가 되어 터져 나왔다. 왜 누가 이렇게 착하기만 한 우리 엄마에게 평생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고 굳은 일만 도맡아 하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엄마에게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강도하지만 집안에 없어진 것이라고는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부서져 있을 뿐. 이것은 강도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그녀의 눈물이 마르기 시작할 무렵 설이는 문득 엄마의 오른손이 이상할 정도로 꽉 쥐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이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폈다. 차갑게 굳은 손바닥 안에는 작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것은 열쇠였다. 하지만 평범한 집 열쇠가 아니었다. 고풍스러운 문양이 섬세하게 조각된 묵직한 은으로 만들어진 열쇠. 중앙에는 용과 봉황이 서로를 휘감고 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엄마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다. 평생을 헌옷과 값싼 시장 물건으로만 살아온 엄마였다. 설이가 열쇠를 손에 쥔 순간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웃 주민이 신고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열쇠를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을 누구에게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이것이 엄마가 목숨을 걸고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유일한 단서였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집은 순식간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였다. 모든 것이 낯설고 비현실적이었다. 서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구급차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형사들이 와서 무언가를 물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그는 강지욱이라는 이름의 형사였다. 다른 경찰들과는 달리 그의 눈에는 의례적인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께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원한은커녕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사람이었다. 최선을 다해 범인을 잡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강지욱은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서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 세상이, 법이, 경찰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제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 스스로를 지키는 수밖에, 그리고 엄마의 복수를 하는 수밖에. 그날 밤 서리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과학수사팀이 모든 흔적을 수거해간 집은 이제 텅 빈 껍데기만 남아있었다. 엄마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차가운 잿더미가 된 무덤이었다. 서리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했다. 몇 벌 되지 않는 낡은 옷, 달아빠진 재봉틀, 그리고 모서리가 다른 낡은 앨범. 앨범 속에는 서리의 어린 시절 사진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이나 아버지에 대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엄마는 언제나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함구했다. 그저 평범한 고아로 자라 서리를 낳고 홀로 키웠다고만 했다. 평범하게 살아. 서리야, 절대 남들 눈에 띄지 마. 조용히. 그림자처럼 사는 거야.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서리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엄마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마침내 엄마를 찾아내어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서리는 주머니에서 은색 열쇠를 꺼내 들었다. 달빛을 받은 열쇠의 문장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의 슬픔은 마르지 않았지만 그 슬픔 위로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엄마가 원했던 평범한 삶, 그 소박한 꿈을 짓밟아버린 자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가난하지만 선량했던 소녀 윤설이는 오늘 밤 엄마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수를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된 차가운 심장을 가진 유령뿐이었다. 그녀는 열쇠를 꽉 쥐었다. 이 열쇠가 여는 문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가리라. 엄마를 죽인 그들을 찾아내어 똑같은 절망과 고통을 되돌려 주리라. 그들은 끝장이야. 차가운 잿더미 위에서 한 소녀의 복수극이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윤설이는 경찰서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텅 빈 눈으로 형사들의 기계적인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연기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무력하고 가여운 22살의 고아. 그녀의 연기는 완벽해서 베테랑인 강지욱 형사조차도 그녀의 슬픔을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문득 그녀의 텅 빈 눈동자 깊은 곳에서 어제는 보이지 않던 차가운 강철 같은 무언가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슬픔에 잠긴 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위화감은 너무나도 찰나의 순간이라. 그는 그저 자신이 착각한 것이라 여기고 넘겼다. 경찰서를 나선 서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곧장 동네 도서관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굳은 살 박인 엄마의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빛나던 은색 열쇠를 꺼내 들었다. 용과 봉황이 얽힌 문장. 그녀는 인터넷의 모든 이미지 검색 엔진과 고서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기이한 문장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문장인 것처럼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한 순간 그녀의 시선이 열쇠의 손잡이 부분에 머물렀다.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글씨로 아주 미세한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식별조차 불가능한 특수한 장비로 각인한 듯한 숫자들의 나열. 그것은 위도와 경도 좌표였다. 서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전 재산을 털어 낡은 스쿠터 한 대를 샀고 지도에 표시된 좌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서울 외곽 인적이 끊긴 깊은 산속이었다. 수풀이 우거진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자 이끼 낀 높은 돌담과 함께 거대하고 낡은 한옥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 년은 좋게 비어 있었던 것처럼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담쟁이 덩굴이 건물을 휘감고 있는 폐가였다. 하지만 서리는 위화감을 느꼈다. 겉모습은 폐가였지만 그 주변의 공기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스쿠터를 숲속에 숨기고 담벼락을 따라 걸었다. 거대한 정문은 자물쇠 대신 최첨단 지문인식 스캐너로 잠겨 있었다. 서리는 자신의 손에 들린 고풍스러운 열쇠를 바라보았다. 열쇠의 끝부분에는 스캐너의 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작은 단자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열쇠를 스캐너에 꽂는 순간 딸칵 하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안뜰은 잡초와 낙엽으로 뒤덮여 황량했지만 건물의 뼈대는 조금의 뒤틀림도 없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 서리는 본체의 대청마루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이 마루 안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다. 쉭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 쌓인 창호지 문들이 벽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스크린들이 빛을 발하며 켜졌다. 낡은 목재 기둥들 사이에서는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솟아올랐고 고가구들은 변형되며 최첨단 컴퓨터 서버와 장비들을 드러냈다. 낡은 한옥의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비밀 기지이자 최첨단 지휘 통제실이었다. 서리가 숨을 죽이고 서 있는 그때 방 중앙의 홀로그램 프로젝터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며 한 남자의 형상이 맺혔다. 비단 도포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었다. 굳게 닫힌 입술과 형형한 눈빛에서부터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서리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서리야, 내 손녀야.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것은 녹화된 메시지였다.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겠지. 네 어미 미애가 그들의 손에 죽었다는 뜻일 테니 용서하거라.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 이 못난 할아비를. 할아버지, 서리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고아인 줄로만 알았던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 우리는 천지 T&D 다. 수백 년 전부터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심판해 온 그림자 조직이지. 그리고 너, 윤서리는 천지의 유일한 후계자다. 홀로그램 영상이 바뀌며 천지의 방대한 역사와 활동 기록들이 스쳐 지나갔다.
부패한 권력자들을 암살하고 거대하게 조직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방식은 잔인했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정의를 향해 있었다. 내 어미는 그 운명을 거부했다. 그녀는 피비린내, 나는 삶 대신 너에게 평범한 행복을 주고 싶어 했지. 그래서 너를 데리고 도망쳤던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는 법. 그리고 너는 결코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노인은 서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 너는 천지의 후계자로서 모든 훈련을 받았다. 전투, 전략, 침투, 심리전, 그 모든 것이 너의 잠재의식과 근육 속에 잠들어 있다. 네 어미는 그 기억을 봉인하고 싶었겠지만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지. 내 어미를 죽인 자는 우리의 오랜 숙적, 태양그룹의 한상훈 회장이다. 그는 네 어미가 천지의 비밀이 담긴 장부를 가지고 도망쳤다고 믿고 수십 년간 너희를 추적해왔다. 이제 그 칼날은 너를 향할 것이다. 너의 평화로운 삶은 끝났다. 선택하거라. 도망자로 살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유령으로 깨어나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인가? 깨어나라. 서리야, 네 안에 잠든 유령을 깨워라. 메시지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홀로그램이 사라지고 지휘 통제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서리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평범하게 살라던 엄마의 유언,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웠던 감각들, 그리고 엄마의 죽음,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과거의 윤서리와 고별하는 작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지휘 통제실을 둘러보았다. 한쪽 벽에 걸린 검을 만지자 손에 착 감기는 감각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전략 상황판에 복잡한 기호들을 보자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의 작전 계획이 저절로 그려졌다. 잠들어 있던 본능이 훈련된 기억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휘 통제실 가장 깊숙한 곳의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가 어릴 때 입었던 작은 훈련복, 손때 묻은 목검, 그리고 마네킹에 입혀진 한 벌의 검은 옷. 활동성을 극대화한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단순하지만 우아한 전투복, 천지의 수장이 입는 옷이었다. 서리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녀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눈처럼 차가운 분노와 칠흑 같은 결의를 품은 한 명의 여전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낡고해진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 준비된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은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몸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유령이 깨어났다. 그녀는 지휘 통제실에 통신 마이크를 향해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첫 명령을 내렸다. 태양그룹 한상훈, 너희의 심판을 시작한다. 천지의 지휘 통제실은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다. 바깥 세상이 아침을 맞고 밤을 보내는 동안 윤설이는 단 한순간도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엄마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다. 그녀의 복수가 끝나는 날, 그때 비로소 엄마를 편히 보내드릴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지난 사흘간 수십 년에 걸쳐 천지가 축적해온 방대한 정보를 자신의 머릿속에 흡수했다. 스크린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데이터들, 태양그룹의 지배구조, 자금 흐름, 계열사 현황, 그리고 한상훈 일가의 모든 것. 그녀의 뇌는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그 모든 정보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연결지었다. 어린 시절 주입되었던 훈련이 그녀를 완벽한 전략가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있었다. 아가씨,
잠시 쉬셔야 합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묵직하고 염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 실장이었다. 그는 서리의 할아버지를 평생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천지의 충직한 집사였다. 그는 처음엔 이 어린 소녀가 과연 천지를 이끌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지난 사흘간 슬픔을 분노를 냉철한 이성으로 승화시켜 조직을 장악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는 그녀에게서 선대 회장의 모습을,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다. 적들은 쉬지 않아요. 조 실장님, 서리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첫 번째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양건설이 추진 중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서를 가리켰다.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최고급 주상복합 단지를 짓는 수조 원이 걸린 거대 사업이었다. 너무 큰 목표입니다. 태양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조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핵심이기 때문에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약점이 명확하죠. 서리는 화면을 확대했다. 프로젝트의 최종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이 떴다. 그녀는 그중 한 명, 박성철 시의원의 사진을 가리켰다. 이자는 탐욕스럽지만 그보다 더 큰 약점은 겁이 많다는 겁니다. 태양건설은 이미 그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을 테고 그는 내일 열릴 최종 심의에서 찬성표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겠죠. 우리는 그의 탐욕이 아닌 공포를 이용할 겁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의 심장부인 펜트하우스에서 한상훈 회장과 그의 아들 한민준 전무는 최고급 와인을 기울이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드림시티만 성공하면 우리 태양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국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한민준은 오만하고 경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자신의 힘에 대한 도취와 인간에 대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방해되는 쓰레기들은 모두 치웠으니 이제 거칠 것이 없지. 한상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경박함과는 다른 종류의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 재봉사 여편네 말입니까? 한민준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깟 하찮은 목숨 하나 때문에 일이 시끄러워질 뻔했습니다. 대체 뭘 안다고 수십 년이나 된 일을 들쑤시고 다녔는지 과거는 깨끗하게 묻어야 하는 법이다. 그 여자가 마지막 남은 때였을 뿐 이제 다 끝났다. 한상훈은 와인잔을 들어 아들과 부딪혔다. 그들에게 윤미애의 죽음은 길게 버려진 쓰레기를 치운 것과 다름없는 사소하고 귀찮은 일에 불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부와 권력이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괴물을 깨웠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박성철 의원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의문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IP였다. 이메일에는 첨부 파일 하나가 전부였다. 그가 지난 10년간 받아온 모든 불법 정치 자금 내역, 내연녀와의 밀회 장면이 담긴 고화질 영상, 그리고 그의 아들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를 돈으로 무마했던 증거까지. 그의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완벽한 증거 자료였다. 잠시 후 그의 비서 전용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열리는 드림시티 최종 심의. 반대에 투표하십시오. 이유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대하십시오. 만약 찬성표를 던질 경우 이 파일들은 모든 언론사와 검찰청으로 전송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박성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태양그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의 경고였다.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장. 모든 언론과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라던 드림시티 개발 사업이 박성철 의원의 갑작스러운 반대 발언으로 인해 환경성 재검토를 이유로 무기한 보류된 것이다. 태양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태양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프로젝트에 투자된 수천억 원의 자금은 공중에 묶여버렸다. 한상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같이 화를 내며 집기를 부셨고 한민주는 곧장 박성철 의원에게 달려갔지만 그는 병가를 내고 자취를 감춘 후였다. 대체 어떤 놈이야? 감히 내 뒤통수를 쳐. 한민준이 씩씩거리며 말했다. 그들은 모든 경쟁사를 의심했지만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공격할 배짱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들은 이것이 정적의 정치적인 공격이거나 다른 대기업의 견제라고만 생각했다. 짜증나고 돈이 깨지는 일이었지만 그들의 거대한 제국에는 그저 작은 흠집에 불과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밟아 죽인 한 여자의 딸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벽돌을 빼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천지의 지휘 통제실 하나의 스크린에는 태양건설의 주가 폭락을 알리는 뉴스가, 다른 하나의 스크린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윤미애의 사진이 떠 있었다. 윤설이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두 개의 스크린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조 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첫 번째 걸음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설이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엄마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복수가 그녀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았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차가운 의무감만이 남았을 뿐. 그녀의 입술에서 얼음 조각 같은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다음 복수의 두 번째 장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강지욱 형사는 자신의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담배를 태워 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떨이에는 이미 꽁초가 수북했다. 윤미의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미궁에 빠져 있었다. 현장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지문이나 DNA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원한 관계도 금품을 노린 흔적도 없었다. 경찰 상부에서는 단순 강도살인으로 서둘러 종결하려 했지만 강지욱의 오랜 형사적 직감은 그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깔끔한 현장, 목격자 한 명 없는 완벽한 범행. 이것은 어설픈 강도의 짓이 아니었다. 전문적인 청소부의 솜씨였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피해자의 딸, 윤설이었다. 진술을 마친 후 홀연히 사라진 소녀. 친척 하나 없는 고아인 그녀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는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다. 그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하지만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그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100번째쯤 사건 현장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그의 눈에 아주 사소한, 그래서 모두가 지나쳤던 한 가지 디테일이 들어왔다. 피해자의 찢어진 옷소매 끝에 아주 작은 매듭이 묶여 있었다. 일반적인 매듭이 아니었다. 낚시꾼이나 뱃사람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클린치 노트 방식이었다. 왜 살해 현장에 이런 매듭이, 그것은 그가 가진 유일한 실마리였지만 너무나도 막연한 단서이기도 했다. 같은 시각 천지의 지휘 통제실에서 윤설이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업 사보타주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엄마의 숨을 끊어놓은 자들을 직접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천지의 막강한 해킹 능력을 이용해 사건 당일 개미마을 주변의 모든 공공 및 사설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리고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24시간 가동하여 그 시간대 주변을 지나간 모든 인물을 분석했다. 마침내 시스템이 한 남자의 얼굴 앞에서 붉은 경고등을 깜빡였다.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삼류 해결사. 주로 기업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것으로 뒷골목에 알려진 자였다. 그의 동선은 사건 발생 시각 정확히 서리의 집 앞에서 끊겨 있었다. 범인이었다. 서리는 곧장 독사를 처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꼬리에 불과했다. 그를 이용해 몸통을 그리고 마침내 머리를 잡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권력이라는 사냥개가 필요했다. 강직하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한 형사. 강지욱. 그는 그녀의 계획에 있어 아주 유용한 장기말이었다. 서리는 익명의 해외 서버를 통해 강지욱 형사의 개인 이메일로 파일 하나를 전송했다. 파일 안에는 사진 2장과 주소 하나가 전부였다. 첫 번째 사진은 강지욱이 사건 파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클린치 노트, 매듭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독사의 얼굴 사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주소는 독사가 자주 출몰하는 부둣가의 낡은 폐창고였다. 그녀는 그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정답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 하나를 던져주었을 뿐이다. 강지욱은 반신반의하며 이메일을 확인했다. 명백한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꽉 막힌 수사 속에서 그것은 유일한 동아줄이기도 했다. 그는 팀원 몇 명을 이끌고 조용히 이메일에 적힌 폐창고로 향했다. 그 시각 서리 역시 검은 오토바이를 타고 폐창고로 향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독사와의 전면전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 추적 장치를, 그의 채 도청 장치를 심는 것, 그를 미끼로 삼아 배후를 낚기 위함이었다. 비에 젖은 폐창고는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서리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창고의 지붕으로 올라가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살폈다. 독사를 포함한 패거리 5명이 모여 포커를 치고 있었다. 그때 창고의 문이 셔터를 내리는 소음과 함께 열리며 강지욱의 팀이 들이닥쳤다. 꼼짝마 경찰이다. 순간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독사의 패거리들은 테이블을 뒤엎고 숨겨둔 무기를 꺼내 격렬하게 저항했다. 총성이 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빗소리와 뒤섞였다. 서리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혼돈은 그녀에게 완벽한 위장이 되어주었다. 모두의 시선이 경찰과 패거리들의 싸움에 쏠린 사이 그녀는 지붕에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의 한가운데를 마치 유령처럼 가로질렀다. 그녀는 강지욱의 등 뒤에서 다른 패거리를 기습하는 독사의 바로 뒤까지 접근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 그녀는 쌀알보다도 작은 크기의 추적 장치를 독사의 옷깃 뒤편에 붙였다. 임무 완수. 그녀는 퇴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눈에 독사가 급하게 바닥으로 던진 대포폰 하나가 들어왔다. 경찰은 놓칠 수도 있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혼란을 틈타 바닥에 떨어진 대포폰을 낚아채 자신의 품속에 숨겼다. 그리고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 후 총격전은 끝났다. 강지욱은 몇 군데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결국 독사를 포함한 패거리 전원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작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마음은 가운치 않았다. 독사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는 불법 무기 소지가 전부였다. 살인을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위화감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순조로웠다. 마치 누군가가 판을 짜놓고 자신은 그 위에서 춤을 춘 것 같은 기분. 정체불명의 제보자. 그는 범인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안개 속의 유령이었다. 강지욱은 그 미지의 존재에 대해 강한 흥미와 함께 서늘한 경계심을 느꼈다. 같은 시각 천지의 지휘 통제실. 서리는 방금 전 습득한 대포폰에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는 독사의 몸에 부착된 추적 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생생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독사가 초조하게 변호사를 부르는 목소리였다. 스크린 위에는 체포 소식을 전하는 뉴스 화면이 떠 있었다. 결연한 표정에 강지욱 형사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서리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는 유용한 사냥개였다. 자신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물고 거대한 짐승을 코너로 몰아넣어줄 사냥꾼과 형사의 기묘한 동맹은 그렇게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시작되고 있었다. 독사의 대포폰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윤서리는 천지의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하드웨어 자체에 심어진 암호를 해독했고 그 안에서 태양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기업이 아니었다. 정계, 재계, 법조계, 그리고 어둠의 세계까지 거미줄처럼 엮어놓은 거대한 범죄의 카르텔이었다. 엄마의 죽음은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 중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서리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이것은 거하게 맞서는 외로운 전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거나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혼돈을 뿌리기로 결정했다. 적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기로. 아가씨, 너무 위험합니다. 태양의 정보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움직이시면 우리의 위치가 발각될 수 있습니다. 조 실장이 평생 처음으로 그녀의 명령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서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두려움은 훌륭한 무기입니다. 실장님, 적들이 저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고 틈을 보이니까요. 사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태양그룹의 심장, 태양전자를 향했다. 그녀는 공장을 폭파하거나 제품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공격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천지의 해커팀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태양전자의 핵심 부품 공급업체 3곳의 물류관리 시스템을 동시에 해킹했다. 그들은 단 몇 줄의 코드를 수정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수만 개의 반도체 칩이 원래 목적지인 한국의 평택 공장이 아닌 엉뚱한 아프리카의 항구로 향했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실은 화물선은 이유 없이 항로를 이탈하여 공해상을 떠돌았다. 동시에 서리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 태양전자의 멕시코 공장 노동조합에 내부 고발 자료를 흘렸다. 지난 몇 년간 회사가 무시해왔던 안전규정 위반과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데이터였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고 북미 시장으로 향하는 스마트폰 생산 라인은 완전히 멈춰섰다. 결과는 연쇄적인 재앙이었다. 태양전자의 야심작이었던 신형 스마트폰 출시일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태양전자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시장에서는 오너 리스크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리의 두 번째 공격은 적의 머리를 겨냥했다. 그녀는 대포폰에서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태양그룹 내부의 권력 암투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한민준의 무능함과 독선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경쟁자. 전략기획본부장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한민준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전략기획본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내용의 조작된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반대로 그녀는 한민준에게 전략기획본부장이 해외 경쟁사와 내통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탐욕으로 뭉쳐있던 태양그룹의 이사회는 순식간에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마비되었고 임원들 사이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태양그룹의 펜트하우스. 한상훈 회장은 더 이상 와인을 즐기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재떨이가 놓였고 그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으로 초조함이라는 감정이 어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명백한 공격이다. 그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의 노련한 감각은 이 모든 혼란 뒤에 하나의 지휘자가 존재함을 느끼고 있었다. 물류 시스템 해킹, 노동조합 파업 선동, 그리고 내부 이간질까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한, 마치 악마의 지휘 같은 공격이었다. 대체 어떤 놈입니까? 알아내기만 하면 제가 직접 그놈의 뼈를 부셔버리겠습니다. 한민준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공허했다. 그들에게는 공격할 대상이 없었다. 적은 보이지 않았다. 조용히 해라. 한상훈이 버럭 소리쳤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도 어리고 무능하게 느껴졌다. 상대가 누구든 우리를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당장 그림자들을 깨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제국을 좀먹는 이 유령을 찾아내.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내 앞에 끌고 와. 그림자들, 그것은 한상훈이 수십 년에 걸쳐 길러온 법 위에 군림하는 그의 사병 조직이었다. 윤미애를 살해한 자들도 바로 그들이었다. 한상도훈은 마침내 자신의 가장 흉악한 사냥개를 풀어놓은 것이다. 이제 파는 서리가 그들을 사냥하는 것을 넘어 그들 역시 서리를 사냥하는 피비린내 나는 추격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편 강지욱 형사는 허탈감에 빠져 있었다. 독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태양그룹의 법무팀이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그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러던 중 연일 터져 나오는 태양그룹의 경영위기 뉴스를 보게 되었다. 그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윤미의 살인사건과 그리고 자신에게 단서를 던져주었던 정체불명의 제보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두 거대한 힘의 충돌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는 관객이 된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두 개의 공간에서 두 명의 사냥꾼이 서로를 겨누고 있었다. 한상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붉은 경고등으로 뒤덮인 세계 지도를 보며 이 미지의 적을 반드시 짓밟아버리겠다고 맹세했다. 같은 시각 천지의 지휘 통제실에서 윤설이는 자신의 공격으로 혼란에 빠진 태양그룹의 상황판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 실장이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맹수가 우리를 사냥하러 올 겁니다. 설이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싸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두려움에 떠는 맹수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이제 그들에게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한상훈의 그림자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령을 사냥하기 위해 풀어놓은 사냥개들이었다. 천지의 지휘 통제실 스크린 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붉은 경고등으로 깜빡였다. 적들의 포위망은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좁혀오고 있었다. 아가씨, 이제 우리가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잠시 몸을 숨겨야 합니다. 조 실장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서리는 오히려 평온했다. 아니요, 실장님. 사냥꾼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은 사냥감이 코너에 몰렸다고 믿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끼를 던질 시간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전략은 대담했다. 적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그들이 만들어낸 혼란을 방패 삼아 적의 심장부를 찌르는 것. 그녀는 더 이상 태양그룹의 거대한 제국을 흔드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 제국의 주춧돌 자체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양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을 가리켰다. 태양물류. 겉보기에는 평범한 운송회사였지만 천지의 정보망에 따르면 그곳은 태양그룹의 모든 더러운 자금이 세탁되고 그림자들이 본부로 사용하는 검은 소굴이었다. 독사에게 살인을 지시한 자금 역시 바로 이곳의 장부에서 흘러나왔다. 경찰에게 이빨을 드러낼 먹잇감을 던져줄 겁니다. 서리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단순한 제보만으로는 부족했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수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경찰도 무시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열쇠는 보석으로 풀려난 독사가 쥐고 있었다. 서리는 독사의 몸에 부착한 추적 장치를 통해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오늘 밤 태양물류의 한 간부에게서 추가적인 보상금과 함께 해외 도피를 위한 위조 여권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도. 그날 밤 약속 장소인 부두의 한적한 주차장 주변은 천지의 요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서리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지휘 통제실의 스크린을 통해 모든 것을 지휘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근처에서 우연한 폭주족들의 패싸움이 벌어졌다. 요란한 오토바이 소음과 비명소리로 주차장이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독사와 접선하던 태양물류의 간부는 당황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실수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한 요원이 그 가방을 순식간에 회수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은 1분 안에 일어난 완벽하게 계산된 혼란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욱 형사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의문의 서류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누가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가방 위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윤미애를 위한 정의. 강지욱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특별 사업이라는 명목해 독사에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태양물류의 이면 장부와 윤미애가 살해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출 결의서가 들어있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태양물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태양그룹의 입김이 들어간 경찰 상부는 증거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의 요청을 묵살했다. 이대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강지욱은 분노했지만 거대한 조직 앞에서 한 명의 형사는 무력했다. 그때 그는 정체불명의 제보자를 떠올렸다. 그 유령은 자신에게 이 증거를 보내면서 분명 이런 상황까지 예측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에 대한 시험일지도 모른다. 정의를 향한 그의 의지가 진짜인지 시험하는 강지욱은 결심했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정의감 넘치는 방송국 기자에게
이 정보를 몰래 흘렸다. 단독 보도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태양그룹 계열사, 살인사건 연루 의혹 뉴스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를 장악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대중의 분노 앞에서 경찰 상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마침내 태양물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세상의 모든 관심이 태양물류로 쏠렸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태양물류 본사 앞에 진을 쳤고 한상훈과 한민주는 언론 대응과 법무팀 지시에 정신이 없었다. 그림자들 역시 자신들의 봉어지가 노출되자 모든 흔적을 지우고 수습하느라 다른 곳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서리가 기다렸던 완벽한 연막이었다. 모두가 태양물류라는 작은 불을 끄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그녀는 진짜 목표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 지금이다. 침투 시작. 천지의 해커팀이 일제히 움직였다. 태양물류의 내부 네트워크는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방화벽이 거의 무력화된 상태였다. 그들은 그 혼란을 틈타 태양물류를 일종의 백두어로 이용하여 태양그룹 본사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철옹성 같던 본사의 보안 시스템은 내부의 배신자에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뒷문을 열어주고 말았다. 서리는 지휘 통제실의 메인 스크린에 떠있는 데이터 다운로드 진행률 표시줄을 응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상훈이 쌓아온 모든 죄악의 기록이었다. 그의 비밀 장부, 그가 매수한 정치인과 검사들의 명단, 그리고 그림자들의 모든 활동 기록까지 태양그룹의 검은 영혼 그 자체였다. 마침내 진행률 표시줄이 100%에 도달했다. 스크린에 초록색 글씨가 떴다. 데이터 전송 완료. 같은 시각 다른 스크린에서는 강지욱 형사가 수사팀을 이끌고 태양물류본사로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거만한 변호사들과 적대적인 보안 요원들을 뚫고 빛의 세계에서 정의를 위한 작은 승리를 쟁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윤서리는 제국의 심장을 통째로 훔쳐냈다. 연막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거대한 제국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가 들려 있었다. 태양물류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상훈에게 굴욕을 안겨주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고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 몇 명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유령은 이제 그의 제국 문턱까지 다가와 있었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는 공세로 전환하기로 결심했다. 덫을 놓아 성가신 유령을 빗속으로 끌어내기로. 놈은 우리의 부패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군. 한상훈은 아들 한민준과 그림자들의 수장을 앞에 두고 말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렇다면 아주 크고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던져주지. 놈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덫을.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교활했다. 그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는 비밀 회동이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로 했다. 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검은 거래. 유령이 이 정보에 접근한다면 증거를 잡기 위해 반드시 현장에 나타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회동 장소로 지정된 호텔, 스위트룸은 그림자들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될 것이었다. 사방에 설치된 카메라와 감청 장치, 그리고 곳곳에 잠복한 요원들. 그곳은 유령을 위한 거대한 무덤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짜고 있는 모든 계획은 이미 유령의 손바닥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천지의 지휘 통제실. 서리는 태양그룹의 메인 서버에서 빼낸 정보 속에서
그들의 덫에 대한 계획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들이 미끼로 사용할 뇌물의 종류, 무기명 채권, 거래 시간과 장소, 심지어는 그림자들의 잠복 위치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아가씨, 명백한 함정입니다. 저들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조 실장이 간언했다. 하지만 서리의 입에는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함정이라는 걸 알고 들어간다면 그건 더 이상 함정이 아니죠. 실장님, 그건 우리가 차려놓은 사냥터가 되는 겁니다. 그녀는 그들의 덫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들의 거짓을 끔찍한 현실로 만들어주기로. 작전의 첫 단계는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것이었다. 한상훈이 뇌물 대상으로 지목한 국토부 장관은 실제로 오랫동안 태양그룹의 뒷돈을 받아온 부패한 인물이었다. 서리는 천지가 확보하고 있던 그의 모든 비리 증거를 정리하여 익명으로 그에게 보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한상훈 회장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가 주는 돈을 받으십시오. 만약 이 만남을 거부하거나 한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면 당신의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국토부 장관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공포에 떨며 태양의 초대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작전의 두 번째 단계는 관객을 초대하는 것이었다. 서리는 또 다른 익명의 제보자가 되어 강지욱 형사와 그가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던 부패범죄 수사처의 강직한 검색에 정보를 흘렸다. 뇌물 거래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 결정적인 사전 증거까지. 검찰로서도 외면할 수 없는 완벽한 제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서리는 이 모든 정보를 가장 집요하고 영향력 있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도 동시에 제보했다. 공권력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언론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 안전장치였다. 마침내 약속의 밤이 되었다. 최고급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한상훈과 그의 그림자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유령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초조한 기색으로 앉아있는 국토부 장관 앞에 무기명 채권이 가득 담긴 돈 가방을 밀어주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다시 회수할 가짜 뇌물이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장관님, 한상훈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다. 그왕 스위트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과 강지욱 형사의 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등 뒤로는 약속이나 한 듯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그들이 기다리던 유령은 없었다. 대신 법의 심판자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현장은 완벽했다. 뇌물을 건넨 자와 받은 자, 그리고 그 증거인 돈 가방까지. 한상훈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유령을 잡기 위해 파놓은 덫이 도리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교수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의 자신만만했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뉴스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태양그룹 한상훈 회장, 뇌물 공여 현장에서 긴급 체포. 태양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철옹성 같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민주는 속수무책으로 침몰하는 배 위에서 혼란에 빠진 선장처럼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취조실. 한상훈은 마침내 무너진 얼굴로 강지욱 형사에게 물었다. 대체 누가 나에게 이러는 거지? 강지욱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역시 이 모든 것을 설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시각 천지의 지휘 통제실. 서리는 검찰에 연행되는 한상훈의 굴욕적인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 남자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 쌓아온 오만과 부패를 이용해 그 스스로를 파멸하게 만든 것이었다. 조 실장은 이제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어린 소녀는 그들의 서투른 함정을 완벽한 파괴의 예술로 승화시켰다. 다음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아가씨. 서리의 시선이 화면 속 한상훈의 얼굴에서 그 옆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아들 한민준의 얼굴로 옮겨갔다. 그녀의 입술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독사의 머리는 잘렸어. 이제 그 독사의 송곳니를 뽑을 차례야. 한민준은 무너져 내린 제국의 폐허 속에서 길을 잃었다.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으며 평생 그를 떠받들던 세상은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오직 견딜 수 없는 굴욕감과 방향을 잃은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아버지처럼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파괴한 유령에게 얼굴을 부여하고 싶었다. 자신의 분노를 쏟아낼 실체가 필요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아버지의 비밀 서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기업 데이터나 회계 장부가 아닌 아버지의 개인적인 과거, 원한 관계에 대한 기록을 찾아서 마침내 그는 먼지 쌓인 금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외장 하드 하나를 발견했다. 하드의 파일명은 나비 프로젝트 종료. 그는 남은 돈을 총동원해 용하다는 해커를 고용했고 마침내 암호를 푸는데 성공했다. 파일 안에는 그의 아버지가 수십 년간 집요하게 추적해온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천지의 배신자, 윤미애, 그리고 그녀의 딸, 윤설이. 파일에는 아주 어릴 적 윤설이의 사진과 함께 그들의 마지막 잠적지로 추정되는 개미마을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순간 한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재봉사 여자의 죽음, 그리고 그 직후에 시작된 태양그룹의 악몽,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 범인은 바로 그 여자애였다. 찾았다. 한민준은 환희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적에게 얼굴을 부여했다. 그는 낡은 사진 속에 가녀린 소녀와 허름한 달동네 주소를 보며 어미 잃은 슬픔에 미쳐버린 어린애가 운 좋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복수극을 벌이고 있다고 멋대로 결론 내렸다. 그는 그녀 자신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저 처리해야 할 귀찮은 벌레 정도로 생각했다. 그는 이 벌레를 직접 자신의 발로 짓밟아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그림자들의 남은 잔당 중 가장 흉악한 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 시각 천지의 지휘 통제실 서리는 스크린에 뜬 붉은 경고 메시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비 프로젝트 파일, 암호 해독 시도 감지. 그녀가 태양그룹의 서버에서 모든 정보를 빼돌렸을 때 그녀는 일부러 이 파일 하나만을 아버지의 개인 금고에 남겨두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절망에 빠진 한민준이 마지막으로 붙잡을 지푸라기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그들이 아가씨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조 실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으로 오겠죠. 서리는 자신의 옛집, 개미마을의 낡은 슬레이트 집이 표시된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녀의 행복이 시작되고 끝난 곳이자 이제는 그녀가 직접 마련한 사냥터였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실장님, 엄마가 돌아가신 바로 그 자리에서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조 실장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그날 밤 개미마을의 낡은 집 주변에는 죽음의 정적이 흘렀다.
한민준과 10명이 넘는 그의 부하들이 살기를 내뿜으며 도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거미줄에 걸려든 나방에 불과했다. 찾아 그년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찾아내. 한민준의 명령에 부하들이 낡은 대문을 걷어차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어둠과 먼지만이 그들을 맞았다. 그들이 경계를 풀고 흩어져 집을 수색하는 순간 서리의 덫이 발동했다. 꽝! 모든 문과 창문이 동시에 닫히며 쇠봉이 내려와 출구를 막았다. 집 안의 모든 불이 꺼지며 완벽한 암흑이 찾아왔다. 훈련받은 킬러들인 그림자들조차 당황하여 소리치기 시작했다. 집은 순식간에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사냥이 시작되었다. 서리는 검은 전투복을 입고 어둠의 일부가 되어 움직였다. 그녀는 이 집의 모든 구조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의 위치, 좁은 골방의 구조까지. 그녀는 소리 없이 다가가 첫 번째 사냥감의 목을 꺾었다. 비명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육중한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무슨 소리야? 누구야? 거긴 누구야? 패닉에 빠진 그림자들이 허공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하지만 총알은 어둠을 가를 뿐 유령의 그림자조차 맞추지 못했다. 서리는 그들의 머리 위 낡은 대들보를 타고 움직이며 다음 사냥감을 물색했다. 그녀는 부서진 밥상 다리를 무기 삼아 다른 한 명의 머리를 내리쳤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또 다른 한 명의 동맥을 끊었다. 어둠 속에서 비명과 총성이 난무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들은 전문 킬러였지만 서리는 암살의 마스터였다. 그들의 폭력은 무차별적이었지만 그녀의 공격은 오직 급소를 노리는 치명적이고 효율적인 예술에 가까웠다. 마침내 집 안에는 단 한 사람, 한민준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엄마가 돌아가셨던 바로 그 거실에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어둠 속에서 서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완벽한 무표정이었다. 한민주는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얼굴을,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유령의 얼굴을 마주했다. 너, 이 더러운 가난뱅이 계집애가 어떻게? 그는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했다. 서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너희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이제 빚을 받으러 왔을 뿐이야. 한민주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잃고 품속의 칼을 꺼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방이 불길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몸짓이었다. 서리는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고 그의 무릎 관절을 발로 차 그를 무릎 꿇렸다. 그녀는 완벽하게 그를 제압했다. 서리는 부러진 팔을 붙잡고 신음하는 한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얼마든지 그의 숨을 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죽음은 그에게 너무나도 자비로운 처벌이었다. 그녀는 그가 떨어뜨린 스마트폰을 주워들었다. 그녀가 원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 그의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공범들과의 통화 녹음, 자금 이체 내역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다. 유령은 마침내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다. 그것은 용서 없는 절대적인 심판의 얼굴이었다. 서리는 부서진 벌레를 내려다보던 시선을 거두고 그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윤서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잠든 도시를 질주했다. 방금 전까지 온몸을 지배했던 살벌한 투쟁에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식어가자 그 자리에는 뼈를 애는 듯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적의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열쇠,
한민준의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다. 천지의 지휘 통제실로 돌아온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녀와 천지의 해커팀은 즉시 스마트폰의 다중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것은 한민준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이었다. 조 실장은 전투 중에 서리가 팔에 입은 가벼운 찰과상을 소독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아가씨나 후계자로 보지 않았다. 혹독한 전장에서 돌아온 자신의 딸처럼 느껴졌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실장님, 서리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한시도 스크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암호가 깨졌다. 스마트폰 안에 담긴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악마의 기록 그 자체였다. 한민준이 자신의 아버지를 불신하여 몰래 녹음해둔 대화 파일들. 그 안에는 한상훈이 직접 윤미애를 나비 프로젝트의 마지막 걸림돌이라 칭하며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림자들에게 비밀 자금을 송금한 내역과 통화 기록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아버지를 면회간 한민준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몰래 촬영한 영상 파일이었다. 영상 속에서 궁지에 몰린 한상훈은 분노에 차 아들에게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모든 범죄들을 털어놓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계획까지 설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한상훈 스스로가 자백한 범죄의 연대기였다. 이제 서리의 손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여 여론의 심판대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법이라는 이름의 칼을 빌려 그의 목을 칠 것인가? 그녀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엄마는 평범한 삶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안전한 삶을 원했다. 서리는 결심했다. 그녀는 심판관이 될지언정 처형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그녀는 이 사건을 빛의 세계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녀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 살인교사 녹음 파일과 한상훈의 자백 영상을 따로 정리하여 암호화된 데이터 패키지로 만들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 사무실 강지욱 형사는 밤샘 수사로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고 있었다. 태양물류 압수수색과 뇌물 사건으로 인해 그는 한상훈을 수십 개의 금융범죄 혐의로 엮을 수는 있었지만 윤미의 살인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실패하고 있었다. 윗선의 압박은 거세졌고 한상훈은 곧 보석으로 풀려날 기세였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벽 앞에서 마지막으로 좌절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의 컴퓨터에서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이메일 도착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언제나처럼 익명이었다. 이메일의 제목은 단 두 단어였다. 마지막 증거, 이번에는 암시나 단서가 아니었다. 서리가 보낸 데이터 패키지였다. 강지욱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에는 한상훈이 윤미애의 죽음을 명령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앞에서 모든 죄를 자백하는 오만한 얼굴이 재생되었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강지욱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부조차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증거를 들고 곧장 뇌물 사건 때 함께 공조했던 자신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대검찰청의 부장검사를 찾아갔다. 한밤중 대검찰청의 불 꺼진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증거를 확인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폭탄급 파장을 일으킬 물건이었다. 그들은 태양의 영향력이 사법부 깊숙이까지 뻗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증거가 외부로 새어나가 묵살되기 전에 단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두 사람은 밤새 법리와 증거를 검토하며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구속영장을 만들어냈다. 혐의는 살인교사. 재벌 총수에게는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가장 무거운 죄목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강지욱은 막 서명이 완료된 따끈따끈한 구속영장을 손에 쥔 채 검찰청의 계단을 내려왔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한 사람의 인생과 그가 지키고자 했던 정의의 무게였다. 같은 시각,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천지의 지휘통제실. 서리는 서울 상공을 맴도는 스텔스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구속영장을 들고 나오는 강지욱 형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녀의 사냥은 끝났다. 그녀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벼려 가장 올곧은 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 마지막 일격은 그의 몫이었다. 서리와 강지욱. 빛과 어둠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추적해온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협력은 이제 거대한 악의 심장을 꿰뚫기 위한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동터오는 서울의 하늘 아래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서울의 심장부, 태양그룹 타워 위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새벽은 희망이 아닌 심판의 빛을 품고 있었다. 강지욱 형사가 이끄는 검찰 특수팀의 차량 행렬이 빌딩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고요한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지욱의 팀이 타워의 정문에 도착하기 정확히 5분 전, 윤서리는 천지의 지휘 통제실에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경찰의 법 집행만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한상훈에게 가장 끔찍한 지옥을 선물하기로 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닌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영원한 굴욕이었다. 제 애쉬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전 세계로 송출하세요. 그 순간 태양그룹의 검은 영혼이 담긴 데이터는 전 세계의 모든 주요 언론사, 폭로 전문 사이트,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한 제국의 모든 죄악을 만천에 공개하는 거대한 심판의 서막이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정규 방송은 중단되었고 속보 자막이 화면을 뒤덮었다. 서울과 뉴욕, 런던의 증권거래소에서는 태양그룹 관련 주식의 거래가 중지되었다. 주가는 곤두박질치다 못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데이터가 폭로한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수십 명의 현직 정치인과 판검사들이 연루된 뇌물 스캔들,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과거의 범죄들까지. 태양그룹의 붕괴는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었다. 강지욱과 그의 팀이 태양타워의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자신들의 회장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한상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스크린 속에서 자신이 건설한 왕국이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초조함이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왕의 텅 빈 허무함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잿더미가 되어버린 왕국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강지욱은 홀로 그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손에 쥔 구속영장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아이인가? 한상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이 모든 것이 그 계집애 혼자서 한 짓인가? 강지욱은 대답 대신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우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것은 윤미애 씨를 위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거대한 제왕은 그렇게 무너졌다. 대기업 총수나 경쟁자가 아닌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한 가난한 여인의 유령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완벽한 시적인 정의의 실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태양그룹은 해체되었고 한상훈과 한민주는 법의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들과 연루되었던 수많은 권력자들 역시 줄줄이 감옥으로 향했다. 한 소녀가 시작한 복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를 병들게 했던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대수술로 끝을 맺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서리는 한적한 언덕 위 공원 묘지에 서 있었다. 초라했던 엄마의 무덤은 이제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인 아담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엄마의 묘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지독했던 분노는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다. 어머님은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서리가 고개를 돌렸다. 강지욱 형사가 어느새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정복 차림이 아닌 평범한 사복 차림이었다. 그 역시 엄마의 묘비 앞에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 유령이었음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고마움을 표할 뿐이었다. 당신이 법이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제 당신 어머니가 정말로 원했던 삶을 사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강지욱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것은 그들의 기묘했던 동맹의 마지막 인사였다. 혼자 남은 서리의 곁으로 조 실장이 다가왔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아가씨, 천지는 아가씨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리는 조 실장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엄마의 묘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천지의 수장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엄마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려 했던 평범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행동으로 나타났다. 다음 해 봄, 서울의 한 작은 대학교 캠퍼스. 서리는 수수한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으로 학생들 사이에 섞여 강의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심에 가득 찬 유령의 냉기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23살의 여대생이 가질 법한 평범하고 조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전공 서적이, 그리고 목에는 엄마의 낡은 펜던트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엄마의 한을 풀어주었다. 이제 살아감으로써 엄마의 꿈을 이뤄줄 차례였다. 그녀는 천지를 해체하지는 않았다. 다만 깊은 잠에 빠뜨려 두었다. 언젠가 세상이 다시 한번 그녀를 필요로 할 때까지 그녀는 강의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속삭였다. 다 끝났어요. 엄마, 이제 살아볼게요.